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본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2024년 대한민국은 K2 목표급 3.5세대 전차를 1,500대 이상 추가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이른바 K방산의 약진은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수출 실적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정조대왕함, KDDX, 장보고3를 비롯한 해상전력부터 FA50과 KF21 보라매로 대표되는 공중전력까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기된 2021년을 기점으로 안 그래도 막강했던 대한민국 미사일 전력 역시 한 해가 다르게 최초 기록을 수십 개씩 갈아치우며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역대급 대박 소식이 연달아 터지는 가운데 유독 조용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지상입니다. 물론 K9A2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 참여 소식, 레드백 호주 차기 장갑차 선정 소식 등 수출 시장에서는 희소식이 끊이지 않았지만 아쉽게도 개량이나 신규 사업 소식은 드물었습니다. 그나마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서울 아덱스 2023에 등장한 30톤급 신형 차륜형 장갑차뿐인데요. 대한민국의 지상 전력 수준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기갑 장비의 개량 소식이 속속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기갑의 수적 주력 K1 전차의 새로운 개량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갑은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비교할 대상을 찾는 게 힘들 만큼 독보적인 물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적 우위가 아니라 물량에서 이미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전차전에 동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3세대 이상만 따졌을 때 대한민국은 무려 1,8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3세대, 3.5세대 혼합이 아닌 전량 3.5세대인데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물량인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1800대의 3.5세대 전차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소모한 전차 물량을 감안하면 미국에 이은 단독 2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물량에서 대한민국 바로 다음인 인도가 1300대가량의 3세대급 이상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요. 2024년 기준 인도의 국방비는 약 109조 3천억 원으로 세계 6위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2024년 국방비는 61조 3천억 원대로 10위에 턱걸이하고 있는데요. 국방비는 인도가 대한민국보다 1.7배 이상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에도 정작 기갑 물량은 우리가 500대 이상 앞서고 있는 셈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전차대대 편제를 기준으로 하면 통상 한 개 대대에 최대 35대의 전차가 배치되니 계산상 무려 14개 대대급 물량을 보유한 셈입니다. 이쯤이면 아예 군단 하나가 차이 난다고 봐야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전차 물량은 터무니없이 많지만 단위 면적으로 따지면 더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은 약 10만 210제곱킬로미터, 이론상 55.6제곱킬로미터당 한 대의 전차를 배치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걸 1400km쯤인 한반도 중국 국경에 대입하면 780m당 한 대의 3.5세대 전차를 배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만한 수준의 물량이면 대한민국, 나아가 한반도 국경 전체에 2중, 3중의 전차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자 그대로 전차로 국경을 도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뒤져봐도 이게 가능할 만큼 많은 물량의 단위 면적당 전차를 보유한 건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이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군사공룡 미국이나 러시아조차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 정도면 솔직히 기갑에 대한 선호나 집착을 넘어 광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게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발발 초기 대한민국에는 전차는커녕 장갑차 M8 그레이하운드 27여 대, M3 하프트랙 20여 대 등이 보유한 기계화 장비의 전부였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600여 명의 기병과 군마가 당시 대한민국의 유일한 기갑 부대였던 독립기갑연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은 T-34를 동원해 파죽지세로 남침을 개시했는데요. 어이없는 건 당시 소련이 북한에 지원한 T-34는 고작해야 240여 대에 불과했고, 심지어 북한은 이중 90대가량을 예비용으로 본진에 남겨놓고 고작 150대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겨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37일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 나라를 버리고 탈출을 논의하는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전력 구조는 당시에 참혹했던 경험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다른 건 몰라도 기갑과 포병만큼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가 밀고 내려와도 맞짱을 뜰 수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이 세워진 것입니다. 더욱이 한반도는 산악지형과 평야지대가 혼재되어 있어 전차가 활약하기 최적의 조건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K2 흑표처럼 험지주행이 자유로운 기동력 높은 전차라면 물 만난 물고기나 다름없는데요. 전투기와 미사일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전쟁을 끝내는 건 보병입니다. 유사시 북한과 중국 역시 지상 병력을 동원한 물리적 남하를 개시할 테고, 이 경우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차단 방법은 철로 된 벽을 쌓는 것입니다. 바로 전차입니다. 이쯤이면 광기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전차 사랑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을 텐데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이 간과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많이들 대한민국 전차하면 K2 흑표만을 떠올립니다. 즉 K2 흑표가 질적 주력이자 동시에 수적 주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대한민국의 K2 흑표 보유량은 대략 260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지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50여 대를 추가 양산하는 K2 흑표 4차 양산 사업이 통과되었지만,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K2 흑표의 최종 보유량은 400대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K2 흑표 보유량이 말도 안 되게 적어 보일 텐데요. 그런데 정작 K2 흑표의 성능을 생각하면 이조차도 절대 적은 수량이 아닙니다. 일례로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에서 K2 흑표의 성능은 독일 레오파르트 2 A7과 동급 이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 레오파르트 2 A7이 정작 독일조차 개량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현재 전 유럽에서 그나마 K2 흑표와 비교할 수 있는 레오파르트 2 A6는 400에서 500대에 불과합니다. 첨단 전차 전력으로만 따졌을 때 대한민국 단 한 나라가 유럽 전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K2 흑표의 성능이 독보적이라 해서 대한민국 기갑 전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나머지 1500대의 수적 주력이 성능 미달인 것도 아닙니다. 바로 K1A2, K1E1 전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적 주력이라고 하면 첨단의 질적 주력 이외에 이성급 장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K1A2와 K1E1만큼은 3.5세대 전차인데다 다른 나라의 1성급 주력 전차와 비교해도 도리어 우위를 선점할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게 우선 K1A2만 봐도 이미 전신인 K1A1에서 44구 경장 120mm 활강포를 탑재하면서 화력을 RHA 기준 600에서 650mm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도록 끌어올렸습니다. 약 1000여 대가량 보유한 중국의 유일한 3세대 이상급 전차인 99식 전차의 관통력이 550에서 600mm 내외임을 감안하면 K1A2의 화력이 어느 정도인지 얼추 감이 오실 텐데요. 방호력 역시 공개된 것만 운동에너지탄 기준 전면 500에서 570mm, 화학에너지탄 기준 740mm 이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적 주력이 물량과 화력, 방호력에서 모두 중국의 질적 주력을 앞서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방부에서는 군사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지만 K1A2에 이르러서는 K2 흑표에 사용된 장갑제로 개량이 이루어졌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T-90이라도 끌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 중국, 북한이 대한민국 K1A2를 뚫어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기갑 전력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K1E1 전차였습니다. K1E1은 K1의 성능 강화 버전으로 C4I, 피하식별 장치, GPS 등 노후 전자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전후방 감시 카메라와 조종수용 야간 투시경 등을 탑재했는데요. 하지만 52구 경장 105mm 강선포를 주포로 탑재해 관통력은 510에서 560mm가 한계입니다. 분명 약한 건 아니지만 형제인 K2 흑표 K1A2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 다소 빈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장갑 역시 구형 체계라 400mm급 날탄 방어가 한계인데요. 모태인 K1 자체가 비교적 소형인 몸집을 활용해 피격 회피에 초점을 맞춘 전차인 탓에 K1E1도 은폐, 엄폐가 반쯤 강제됩니다. 물론 이는 시가전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못내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드디어 K1E2 개량형 CJ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육군 시험평가단에 따르면 K1E2는 이미 지난 8개월간 대한민국의 극한 자연환경에서도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시험평가 중이었습니다. 그런 K1E2가 민간에 공개되었다는 건 이제 곧 본격적인 개량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방증인데요. 이번에 밝혀진 굵직한 개량 사항은 신형 포수 조준경, MBC 방호장비 강화, 보조전원 공급 장치 APU 등입니다. 먼저 신형 포수 조준경은 신형 열상 장비와 함께 화소 식별 범위가 더욱 높아진 영상 전시기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표적 자동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자동 보정 기능까지 갖추어 혹여나 포수의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궂은 날씨에서도 한 번문 표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사통장치 성능이 K2 흑표에 버금가는 수준인데요. 다만 아쉽게도 추진 중이던 120mm 업건 계획은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APU를 추가해 엔진을 끈 상태로도 필수 전투 시스템 등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아 기존 개념이던 피격 회피 성능을 더욱 향상시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105mm 강선포로도 당장의 적성국인 북한, 중국 전차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데다 K274N 등 날탄 탄종 개량으로 굳이 설계 영상을 바꿔야 하는 업건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차세대 전차인 K3가 2030년대 중후반에 전력화를 계획 중이다 보니 이후 K1E2의 퇴역 역시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적을 파괴하는 창의 날로 K2 흑표를 배치하고 허리 역할인 창대의 K1A2를 그리고 시가전에 특화된 방패 역할에 K1E2를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M48A3K, A5K 패턴을 운용 중인 것을 들어 우리 기갑 전력을 허울뿐인 깡통쯤으로 매도하는데요. 그러나 M48 패턴은 퇴역 처리만 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치장물자 취급이며 그마저도 후방 동원보충대대로 전환 배치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최전선부터 최후방까지 전차로 전 국토를 뒤덮을 수 있다는 걸 대단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평범한 나라였다면 불가능했을 독특한 전차 운용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만한 자격과 능력을 모두 보유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마침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대한민국 기갑 전력이 또 어떤 소식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지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방위사업청이 2021년 12월 22일 이집트와 방위사업부와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K2 전체의 공동생산과 기술 이전을 협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이집트의 K2 전차 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집트의 생산시설을 구축한 뒤 이를 발판으로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K2 전차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집트만 하더라도 수백 대 이상을 구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집트군은 M1A1 에이브람스 1130대, M60계열 1150여 대, 그리고 T62 200여 대를 현역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T62의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이 전차들은 1960년대에 만들어져서 1973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4차 중동전쟁을 할 때도 현역이었던 전차입니다. 도입한 지 50년이 넘었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지금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고철덩어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게다가 예비물자로 보관 중인 T54, T50의 상태는 이보다 참담합니다. 그보다 낫다는 M60이 10년만 지나도 전부 교체해야 할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당장 신형 전차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2,500여 대 달하던 이집트군의 전차 전력은 10년 안에 1,100대 수준으로 급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대가로 꾸준히 이집트를 지원하던 미국이 지원을 삭감하면서 우수한 미제 전차를 저렴하게 구입하던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집트는 미제 전차에 대안으로 한국의 K2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집트가 새로 구매해야 할 전차의 총량은 T62와 M60을 합쳐 1350대에 달한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방 예산이 약 5조 원에 불과한 이집트가 모든 전차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이집트가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K2 전차의 수량은 T62 200대의 대체 분량 정도이며 이후 여러 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산 변속기 개발 성공으로 수출이 지연되던 오만에도
이후에도 K2 전차 수출이 계속될 예정인데요. 오만에 팔릴 예정이던 K2의 수출 수량은 76대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집트와 오만에 판매되는 물량의 총합은 무려 276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터키의 판매를 추진 중인 파워팩과 기타 부품의 판매량까지도 한다면 거의 300대에 달하는 수출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세 차례에 걸쳐 양산 중인 물량의 총합인 260대를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4차 양산이 없다면 수출량이 국내 도입분보다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그리고 이만큼이나 전차를 생산하면 새로운 규모의 경제가 달성돼 관련 부품의 단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우리군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군은 K2 전차 183대의 추가 양산을 논의 중입니다. 계획대로 전차 양산이 완료된다면 우리군은 4차례에 걸친 K2 확보 사업을 통해 총 443대의 K2 전차를 확보하게 되며 세계적으로 800여 대가량의 K2 전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이번 생산량만 따지면 500대가 넘는 초대형 전차 사업이 되는 것인데요. 이 덕에 더 우수한 장비를 탑재한 최신형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비해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대한민국이 전차 전력을 미친 듯이 확장하자 겁에 질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최근 지속적인 3세대 전차 생산으로 3세대 전차 총량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125mm 활강포를 탑재한 99식 전차를 1200여 대나 배치해 한국을 위협 중인데요. 99식 전차의 간통력은 2km에서 600mm에 달하고 전면 장갑의 방어력이 700mm로 105mm 강선포를 탑재하고 있는 K1과 K1 E1으로는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120mm 449경장 전차포를 탑재한 K1 A1이나 그보다 우수한 55구경장포를 탑재한 K2는 되어야 단방에 격파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우리군이 보유한 3세대 전차 중 무려 1000여 대가 105mm 전차포를 탑재한 K1 계열 전차입니다. 이는 우리군 3세대 전차의 절반이 훨씬 넘는 숫자로 99식 전차 1200대를 상대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전력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유사시 중국군 기갑부대가 국군의 기갑 전력을 순식간에 짓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상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사실 K1이 99식에 비해 공격력이 부족한 것이지 전반적인 성능은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K1 전차의 장갑은 99식 전차의 주포보다 강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1 전차 초기에는 M1 에이브람스의 복합 장갑을 탑재해서 최대 500mm의 방어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복합 장갑의 국산화에 성공해 KSAP를 개발했는데요. KSAP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다는 K76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막아낼 수 있는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K1 전차의 방어력은 최소 600m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즉 창정비를 통해 KASP 장갑을 탑재한 K1 전차는 99식 전차의 125mm 활강포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K1 전차의 화력이 문제입니다. 105mm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인 K274 기준 2km에서 약 510mm의 관통력을 지니기 때문에 700mm에 달하는 99식 전차의 전면 장갑은 관통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99식과 K1 모두 서로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측후면을 노리기 위해 약점을 노출시키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한마디로 전투력은 창가 방패를 갖고 있는 나라끼리 막상 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조차도 K1 전차가 개량되면 완전히 역전됩니다. 현재 국군은 K1 전차의 개량형인 K1 E2의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K1 E2는 현재 포수 조준경 개량, APU 탑재, 양압식 MBC 장치, 에어컨 등을 탑재해 주요한 전투 능력과 전투 지속 능력이 크게 개선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개량형인 K1 A1부터는 원샷 원킬도 가능합니다. 바로 업건을 통해 120mm 449경장 전차포로 K76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발사하면 2km에서 약 650mm의 관통력을 낼 수 있어 99식 전차를 제압할 수 있고, 여차하면 K2 전용으로 개발된 K79 날탄을 사용하면 2km 거리에서도 관통력이 약 800mm를 가뿐히 넘기 때문에 99식을 한 방에 격파할 수 있습니다. 즉 단방에 99식 전체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99식의 개량형인 99식 A형을 일격에 격파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따라서 99식은 K2 전차와 2km 이내에서 마주하면 무조건 한 방에 격파되는 반면 99식 전차는 거의 1km까지 접근해야 K2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또 K2 전차 앞에서는 중국의 개량된 전차도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9식이 K2 전차를 격파하기 위해서는 쪽수로 밀어붙이거나 측면으로 우회하는 방법뿐인데요. 그런데 두 전차 간 기동성의 성능차가 엄청납니다. 99식 전차도 1500마력 엔진을 탑재했지만 정지 상태에서 시속 32km를 도달하기 위해서 14초의 시간이 걸리는 데 반해 성능 부족으로 논란이 일었던 국산 파워팩은 가속 시간이 8.7초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중국의 99식 전차는 K2 전차 앞에서는 움직이는 거 아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180대의 K2 전차를 추가 양산한다고 보도하자 중국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차 대수의 부족입니다. 사실 개별 전차 성능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압도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수적인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전시에 심각한 인명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K2 전차 보유량을 6에서 700대 정도까지 올려서 K1A1 전차와 K2 전차의 총 합수량을 99식 이상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동소에서라면 우리가 적을 압도함으로 큰 피해 없이 적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꽤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현재 국군의 3세대 전차 보유량은 지난 20여 년간 거의 다포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전차 수를 늘리는 것은 단연코 한국 때문만이 아닙니다. 중국과 3200km의 넓은 국경을 맞닿은 인도의 영향도 있는데요. 현재 인도는 1700대의 3.5 4세대급 전차를 도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기를 쓰고 3세대 이상 전체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성국보다 우월한 성능의 전차를 다수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 전문가들은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K2 전체의 양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양의 K2를 생산해야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방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